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서울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최씨 가문이라는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온 집안이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째 되는 윤서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디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나 변변한 혼수도 없이 시집을 왔던 서연은 시집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려야 했고, 낮에는 온갖 집안일을 감독해야 했으며, 밤이면 서방님의 눈치를 살펴야 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시댁 식구들의 매몰찬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말했지요. 혼수도 변변찮은 것이 밥이나 축내는구나. 시누이들은 서연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고 서방님은 그저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3년을 견뎌냈지만 그 집안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안채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자녀는 3년이 되도록 자식도 없으니 쓸모가 없구먼. 내일 아침 서방님께 말씀드려 내쫓아야겠소. 혹은 칠거지약을 들어 내보내든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쫓기면 갈 곳도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였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쫓겨날 것이 뻔하다. 차라리 내가 먼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새벽녘이 되자 서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용히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지요. 거기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밥 한 덩이, 물주전자 하나, 그리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놀이개가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사랑채 쪽을 흘끔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던 서방님이 자고 있었지요. 미련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대문 쪽으로 가려다 말고 뒷담을 넘기로 했습니다. 담장이 높았지만 옆에 쌓인 장작더미를 밟고 올라 간신히 넘을 수 있었지요. 뛰어내릴 때 발목을 삐끗했지만 아픔을 참았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다시는 도망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어두웠지요.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부리에 발이 채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쯤 서연은 깊은 산속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응애, 응애.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바위 아래 작은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지요. 아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힘껏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아기가 있단 말인가.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서연이 아기를 살펴보니 아기의 옷에는 잘라낸 문양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느 집안의 표식이었는데 일부러 잘라낸 흔적이 역력했지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버림받은 것이다. 누군가 일부러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 것이다. 서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도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처지였지만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꼭 껴안으며 서연은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려지게 두지 않겠다. 내가 지키마. 서연은 아기를 안고 산길을 더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서연은 작은 초옥 하나를 발견했지요. 초가집이었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사람이 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나이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미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미는 서연과 품에 안긴 아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여. 어찌 이런 산속까지 오셨는고. 서연은 할미의 말투에서 자신이 양반댁 여인이라는 것을 들켰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망쳐 나온 몸이니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할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미는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어 따뜻했지요. 할미는 서연에게 물 한 그릇을 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곳까지 오셨는지 말씀해 보시구려. 서연은 시댁에서 겪은 일들과 오늘 아침 담을 넘어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것도 말했지요. 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산속에 사는 나는 정할미라고 하오. 본디 마을에 살았으나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이곳에 들어와 혼자 살고 있지. 부인이 도망쳐 나온 사정도 딱하고 그 아기도 가엾구려. 일단 이곳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시구려. 서연은 정할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할미. 정할미는 서연에게 누더기 옷을 하나 내주며 말했지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띄니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구려. 그리고 말씨도 평민처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오. 서연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양반댁 여인이 아니라 도망친 몸일 뿐이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아기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구나. 서연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기였지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도윤이다. 올바른 길을 가라는 뜻이야. 이 어미가 너를 지키마.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정할미의 도움으로 조금씩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요. 서연은 할미에게 물었습니다. 할미, 이 근처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습니까? 정할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소. 거기는 양반들도 적고 평민들이 대부분이니 숨어 사는데 나쁘지 않을 것이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정할미와 함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도윤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야 먹을 것도 구하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서연은 정할미에게 말했습니다. 할미, 제가 마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윤이를 키우려면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할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을 해보신 적이 있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댁에서 집안일을 감독하기는 했어도 직접 손에 물을 묻히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도윤이를 등에 업고 산을 넘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작았지만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서연은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묶었기 때문에 평민 여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한 초가집 앞에 이르렀는데
집 앞에 쌀을 나르는 사내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물었지요. 저기 혹시 일손이 필요하십니까? 사내 하나가 서연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일손은 필요한데 아기까지 업고 있으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소?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얌전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집 안에서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되어 보였고 선비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사내는 서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요? 서연은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남편을 잃고 떠돌다 이곳에 왔습니다. 아기를 먹여 살려야 하니 일을 시켜주십시오. 사내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우리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일을 맡아주시오. 품삯은 넉넉히 드리겠소. 서연은 기쁜 마음에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이우진이라는 몰락 양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진은 본디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였으나 집안이 기울어 이제는 그를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우진은 서연의 사정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서연은 이우진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청소를 했지요. 도윤이는 등에 엎여 있거나 방에 누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이우진은 그런 도윤이를 보며 말했지요. 저 아기는 참 신통하구려. 아기라는 것이 보통 시도 때도 없이 우는 법인데 저리 얌전하니 말이오. 서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황급히 달려가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도윤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울면서 밖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횃불을 든 사내 서너 명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나를 찾으러 온 것은 아닐까? 서연은 재빨리 도윤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가 숲속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내들이 이우진의 집 앞에 도착했지요. 사내들은 이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양반댁 여인을 본 적이 있소? 이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소. 사내들은 의심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우진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상한 자들이 다녀갔소. 혹시 부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우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자신이 최씨 가문에서 도망쳐 나온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산속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키우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우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는 부인의 사정을 묻지 않겠소. 다만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우진은 서연에게 조언했지요.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하오. 말투도 완전히 평민처럼 바꾸고 사람들과 깊게 얽히지 마시오. 그래야 들키지 않을 것이오. 서연은 그 말을 명심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과 인사는 나누되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항상 도윤이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도윤이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고 이상하게도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는데
도윤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보니 우물 위에 놓인 두레박줄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지요. 만약 그대로 물을 길었다면 두레박이 떨어져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기가 어미를 구했구먼. 참 신통한 일이야. 또 어느 날은 이우진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도윤이가 또 울었습니다. 서연이 도윤이를 보니 아기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붕 위에 기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고 곧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맞을 뻔했지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기는 뭔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귀신같이 위험을 알아채더라. 혹시 신령님의 가호라도 받는 것 아닐까? 서연은 그런 소문을 들으며 불안했지만 동시에 도윤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마을에 완전히 정착했고 도윤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도윤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려지게 두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마. 세월이 흘러 도윤이는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키도 크고 말도 또렷하게 하는 아이가 되었지요. 서연은 이우진의 집에서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도윤이는 낮이면 이우진에게 글을 배우거나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이 아직 천자문도 제대로 떼지 못할 때 도윤이는 벌써 사서삼경의 구절들을 줄줄 외웠지요. 이우진은 도윤이를 가르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구나. 한번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말이야.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도윤이가 너무 눈에 띄면 혹여 시댁에서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의 재능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총명함을 드러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한 두 농부가 논의 경계를 두고 싸움을 벌인 것이지요. 한 농부는 자신의 논이 더 넓다고 주장했고 다른 농부는 그게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이 논은 원래 내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 것이었소. 아니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게요. 경계표를 보시오. 두 사람은 마을 앞마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요.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때 도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른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나서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평소 도윤이가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분 모두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를 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도윤이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옛 문서를 보면 이 땅은 원래 하나였다가 나뉜 것입니다. 경계표는 맞지만 해마다 장마 때 물이 흘러 땅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었지요. 그러니 원래 경계대로 돌아가되 지금까지 각자 경작한 부분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농부는 도윤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리 있고 공정한 판단이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도윤이의 제안대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가 겨우 10살인데 저런 지혜가 있다니. 앞으로 크면 큰 인물이 되겠구먼. 서연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지요. 도윤이가 이렇게 눈에 띄면 언젠가 시댁에서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도윤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도윤아, 오늘 내가 한 일은 참으로 훌륭했다. 하지만 어미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어머니?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똑똑한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도 있단다. 도윤이는 어머니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늘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도윤이의 재능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에 병든 소가 생겼는데 도윤이가 약초를 캐다가 먹이는 방법을 알려주어 소가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데 도윤이가 앞장서서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지요. 이런 일들이 쌓이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윤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범상한 아이가 아니야. 보통 아이라면 저런 지혜를 가질 수 없지. 혹시 어느 양반댁 자제가 아닐까? 서연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윤이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연은 이우진을 찾아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날이 도윤이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인, 그 아이의 재능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소.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아이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요.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정식으로 제자로 삼았다고 알리면 어떻겠소? 그러면 사람들도 납득할 것이요. 서연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우진이 도윤이를 제자로 삼는다면 아이의 총명함이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나리.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께서 우리 집 일을 성실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리고 저 아이는 정말 보배 같은 아이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그 후로 도윤이는 이우진의 정식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우진이 비록 몰락한 양반이지만 학식이 깊기로 유명했으니 그의 제자라면 저런 재능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다녔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도윤이를 데리고 정알미가 사는 산속 초옥으로 피신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정알미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도윤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제법 사내가 다 됐네. 할미,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여. 언제든 오시게. 서연과 도윤이는 며칠간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마을의 낯선 사내는 곧 떠났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숨어 살아야 합니까? 서연은 아직 어린 도윤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언젠가는 다 이야기해주마. 지금은 그저 어미를 믿고 따라주렴.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자신과 어머니를 둘러싼 비밀이 있다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15살이 되었고
이제는 키도 훌쩍 커서 어엿한 청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윤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문은 물론이고 예절까지 갖춘 도윤이는 비록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양반 자제 같은 풍모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말을 탄 사내 몇이 나타났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댁 하인들인 듯 했지요. 사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10여 년 전쯤 양반댁 여인이 들어온 적이 있소? 혹시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여인을 본 적이 있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10여 년 전이라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시장에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도윤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도윤이는 이유진과 함께 글을 읽고 있었지요. 서연은 이유진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최씨 댁에서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유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부인과 도윤이는 산속으로 피하시오. 내가 여기서 사내들을 만나보겠소. 서연은 도윤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산길을 따라 정알미의 초옥으로 향했지요. 도윤이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또 우리를 쫓는 자들입니까? 그런 것 같구나. 조용히 할미 댁으로 가자. 그날 저녁 최씨 댁의 하인들은 이유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유진은 사랑채에서 사내들을 맞았지요. 무슨 일로 이리 오셨소? 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양반댁 여인과 아이가 사는 것을 아시오? 이 마을에는 평민들만 살고 있소. 양반댁 여인이라니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소. 사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마당에서 빨래가 널린 것을 보았지요. 여인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저 옷은 누구 것이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여인의 옷이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인데 불쌍히 여겨 일을 시키고 있소. 그 여인을 만나볼 수 있겠소? 지금은 친정에 다녀온다고 마을을 비웠소. 며칠 후에나 돌아올 것이오. 사내들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이유진이 워낙 당당하게 대하니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유진은 비록 몰락했지만 양반 출신이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지요. 알겠소. 그럼 며칠 후에 다시 들르겠소. 사내들이 돌아간 후 이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분간 서연과 도윤이를 마을에 돌아오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산속 초옥에서는 서연과 도윤이가 정알미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알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 어려울 것 같구먼. 도윤이가 이렇게 자라니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서연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너무 커버렸고 재능도 뛰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숨어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도윤이는 이미 15살이 되었고 진실을 알 만한 나이였습니다. 알았다, 도윤아.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마. 서연은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최씨 가문에 시집갔던 일 학대를 받고 도망쳐 나온 일, 그리고 산속에서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한 일을 낱낱이 말했지요.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산속에서 버려진 채 발견한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자식처럼 키웠고 지금도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도윤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입니까?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다만 내 옷에 붙어 있던 문양을 보니 어느 양반댁의 아이인 것은 분명했다. 아마도 어떤 사연이 있어서 버렸을 게다. 도윤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할미가 도윤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혈연이 다가 아니란다. 너를 키운 것은 내 어미시고 너를 사랑한 것도 내 어미시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는 제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서연은 도윤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지만 도윤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었지요. 며칠 후 이우진이 산속으로 올라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씨댁 사내들이 다시 왔다가 돌아갔소. 당분간은 조용할 것 같소. 하지만 그날 사내들 중 하나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도윤이를 힐끗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마주친 도윤이의 얼굴을 본 사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 눈빛. 설마. 사내는 도윤이의 눈매가 자신이 섬기는 주인과 묘하게 닮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사내는 일단 최씨 댁으로 돌아가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수상한 여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최씨 댁의 주인 최도겸은 그 보고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라. 만약 그 아이가 맞다면 큰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도윤이를 둘러싼 위기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지요. 또다시 2해가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어느덧 1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청년이 되어 마을에서 가장 준수한 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키는 훤칠하고 눈빛은 맑았으며 말투는 공손하되 기품이 있었습니다. 이우진은 도윤이를 가르치며 늘 감탄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병서와 의서, 지리와 천문까지 섭렵한 도윤이는 이제 스승인 이우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우진은 어느 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도윤이는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저 아이는 과거를 봐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면 도윤이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런 재능을 이 마을에 묻어두는 것은 아깝지 않소? 서연도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서연은 아직도 최씨 댁이 도윤이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 마을과의 물길 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두 마을 사이를 흐르는 개울에 물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자기네 논에 물이 부족하니 물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윤이가 사는 마을에서는 원래 흐르던 대로 두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쪽 마을 사람들이 개울가에 모여 고성이 오가고 있었지요. 우리 논에 물이 말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소. 그건 당신네 문제지. 우리가 왜 물길을 바꿔야 하오. 싸움은 점점 격해져서 곧 주먹 다짐이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도윤이는 개울가를 따라 걸으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땅의 높낮이는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는 양쪽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윤이는 땅바닥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개울의 물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 작은 볼을 만들어 물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양쪽 마을 모두 필요한 만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이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지요. 볼을 만드는 데 드는 품삯과 자재는 양쪽 마을이 반씩 나누어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의 관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양쪽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나았지요. 결국 도윤이의 제안대로 볼을 만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의 이장이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총각, 이름이 무엇이오? 이렇게 지혜로운 청년은 처음 보았소. 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이라. 분명 큰 인물이 될 상이요. 혹시 과거를 볼 생각은 없소?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윤이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이고 더 먼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지혜롭고 공정한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 총각, 어느 집안 자제인가? 평민이라던데 그럴 리가 있나? 분명 어느 양반댁 자제일 게야. 말투나 행동거지를 보면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 서연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가 너무 눈에 띄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도윤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도윤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내 재능을 이렇게 숨기고 살게 해서 말이다.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벼슬이나 명예보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서연은 도윤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효성스럽고 착한지 새삼 느껴졌지요. 하지만 세상은 도윤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의 소문은 결국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도윤이를 불러 만나보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 관아에서 심부름꾼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라는 총각이 여기 사오. 제가 도윤입니다. 원님께서 부르시오. 내일 관아로 오시오. 심부름꾼이 돌아간 후 서연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관아에 불려간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혹시 도윤이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이우진이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부인, 원님께서 도윤이를 해코지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오. 아마도 재능을 보고 등용하려는 뜻일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도윤이가 더욱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소. 차라리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오. 다음 날 도윤이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배웅하며 마음을 졸였지요. 도윤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이가 관아로 들어서자 원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원님은 도윤이를 보자마자 그 비범함을 알아보았지요. 과연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청년이구나. 자네, 과거를 볼 생각은 없는가? 도윤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님은 아쉬워하면서도 도윤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눈에는 도윤이가 분명 양반집 자제처럼 보였지요. 도윤이가 관아를 나온 후 원님은 부하에게 조용히 명했습니다. 저 청년의 내력을 알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도윤이를 둘러싼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소문은 이제 고을을 넘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혜롭고 학식 깊은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통해 상인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최 씨 가문이 있는 곳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최 씨 가문의 둘째 아들 최윤철은 서울 장터에서 우연히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주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저 남쪽 마을에 신통한 총각이 있다던데 17밖에 안 됐는데도 학식이 대단하다더군. 맞소, 물길 분쟁도 해결하고 원님께서도 칭찬하셨다지 않소? 게다가 생김새도 준수하다는데 평민치고는 풍모가 남다르다더군. 최윤철은 처음에는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그 청년의 나이와 생김새를 이야기하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17살 양반 같은 풍모, 비범한 재능. 최윤철의 머릿속에 17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최윤철은 형 최도겸을 찾아갔습니다. 최도겸은 최 씨 가문의 큰아들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었지요. 형님,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최윤철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도겸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들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17살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모가 양반 같다고 했습니다. 최도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7년 전 집안에 큰 일이 있었지요. 점술가가 태어날 아이가 집안에 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최도겸은 그 아이를 산속에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17살이 될 나이였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라고 했는가? 서울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이라 했습니다. 최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형님, 설마 그 아이가 모르는 일이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최도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7년 전 버린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예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랐지요. 며칠 후 최도겸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도윤이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찾아가기로 했지요. 최도겸은 마을 어귀에서 도윤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최도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과 묘하게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눈매와 이마의 생김새가 최 씨 집안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지요. 저 아이다. 최도겸은 확신했습니다. 17년 전 산속에 버린 아이가 바로 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최도겸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청년이 사는 곳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어미도 찾아라. 하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도윤이가 이우진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최도겸은 곧장 이우진의 집으로 향했지요. 이우진의 집 앞에 도착한 최도겸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을 불러라. 이우진이 나왔습니다. 비록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최도겸과 같은 양반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여기 도윤이라는 청년이 사는 것으로 아는데 맞소? 그렇소. 무슨 일이오? 최도겸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를 만나고 싶소. 당장 불러내시오. 이우진은 최도겸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안 계시오. 거짓말 말고 당장 불러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그때 안채에서 서연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최도겸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17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시댁 식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어찌 여기까지. 최도겸도 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내 놈이었구나. 도망쳤던 것도 모자라 우리 집안의 아이를 데려갔단 말이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구해서 키웠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리한 것이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화를 가져올 아이였어. 이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갓난아기를 처리했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오? 최도겸은 이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신분도 모르고 참견하는가? 물러서지 못하겠는가? 그때 마당 안으로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장터에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도윤이는 낯선 양반들이 어머니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최도겸은 도윤이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도윤이로구나. 17년 전 죽었어야 할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니. 도윤이는 최도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당신들이 나를 버린 자들입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집안을 위해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거스를 수 없었나 보구나. 최도겸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붙잡아라. 우리 집안으로 데려가야 한다. 하인들이 도윤이에게 다가서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를 아끼는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무슨 일이오? 도윤이를 왜 데려가려는 것이오? 최도겸은 마을 사람들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함부로 일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최도겸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곧 관가의 힘을 빌려올 것이다. 최도겸과 하인들이 돌아간 후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도윤이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연은 도윤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도윤이는 어머니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우진은 서연과 도윤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부인, 이제는 숨을 수 없을 것 같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의논합시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최도겸이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술렁거렸고 도윤이의 출생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어떤 이들은 도윤이가 양반 집안의 자제였다며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왜 버려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흘 동안 밤낮으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도겸이 관가의 힘을 빌려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이우진은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아는 선비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겠소. 고맙습니다, 나리. 하지만 최씨 댁은 권세가 큰 집안입니다. 우리 같은 이들이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소? 도윤이는 아무 죄가 없소. 그날 밤 서연은 도윤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도윤아, 어미가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산속 바위 아래 작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 내 옷에는 문양이 잘린 천 조각이 붙어 있었고 그것을 보고 나는 알았다. 누군가 일부러 너를 버린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도윤이는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최씨 댁에서 도망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나 자신도 갈 곳이 없어 헤매던 처지였지.
하지만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를 안았을 때 내가 내 품에서 울음을 그쳤던 것을 기억한다. 그 순간 나는 다짐했지.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려지게 두지 않겠다고. 어머니, 17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최씨 댁에서 너를 찾아왔으니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윤아, 저는 최씨 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윤이의 말에 서연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우진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부인, 도윤, 나쁜 소식이 있소. 무슨 일입니까? 최도겸이 관아에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오. 도윤이를 유인하여 숨겨왔다는 죄목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선비가 원님께 사정을 전했소. 원님께서도 도윤이를 아끼시니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으실 것이오.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이우진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산으로 향했지요. 산속 정할미의 초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할미는 이른 새벽에 찾아온 도윤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도윤아, 이 새벽에 웬일이냐? 할미,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윤이는 정할미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최씨 댁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말했지요. 정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윤아, 내가 정말 어미를 지키고 싶다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할미는 도윤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너를 지킬 수도 있고 내 어미도 지킬 수 있다. 도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할미의 말이 옳았습니다. 숨어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요. 할미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최씨 댁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도윤이는 그날 하루를 산속에서 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마을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과 이우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디 갔다 온 게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이는 두 사람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씨 댁으로 가겠습니다. 안 돼.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서연이 소리쳤지만 도윤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숨어 지내면 어머니께서 더 큰 화를 입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맞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17년 동안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의롭게 행동하겠습니다. 이우진이 도윤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혼자 가지는 말아라. 내가 함께 가겠다. 나리, 나도 가겠다. 서연도 일어섰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혼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 운명이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이가 최씨 댁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지요. 이우진은 도윤이에게 조언했습니다. 도윤아, 최씨 댁에 가거든 당당하게 내 뜻을 밝혀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알겠습니다, 나리. 그리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관하로 가거라. 원님께서 너를 아끼시니 도와주실 것이다. 서연은 도윤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약속해라. 약속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최씨 댁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서연과 이우진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지요. 도윤이는 뒤돌아보며 두 사람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도윤이는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기 위해 최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17년 만에 자신을 버린 집안과 대면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도윤이는 하루 종일 걸어 최씨 댁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큰 대문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지요. 17년 전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가 버려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이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도윤이라고 합니다. 최도겸 어른을 뵙고자 왔습니다. 문지기는 도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나와 도윤이를 안으로 들였지요. 도윤이는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최도겸과 최윤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도윤이를 보자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찾아오다니 배짱이 있구나. 최도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뵙겠습니다. 절은 됐고 무슨 일로 왔느냐? 도윤이는 똑바로 최도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 왔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최윤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도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 말해주지. 너는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 점술가가 예언을 했다. 무슨 예언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최씨 가문에 큰 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집안이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지. 도윤이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점술가의 말 때문에 갓난아기를 버렸단 말입니까?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 아이의 목숨과 집안 전체의 안위를 저울질했을 때 선택은 명백했다. 도윤이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무사히 살아왔습니다. 예언은 틀린 것입니까? 최도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너를 다시 없애야 한다. 없앤다고요? 그렇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최도겸이 손뼉을 치자 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를 붙잡으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최씨 댁에서 10년 전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최도겸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관가의 곡식을 빼돌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입니까?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느냐? 최윤철이 벌떡 일어섰지만 도윤이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17년을 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입니다. 도윤이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씨 댁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우진 나리께서 여러 선비들과 함께 조사하여 만든 것입니다. 최도겸이 그 문서를 낚아채어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지요. 거기에는 최씨 댁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미 이 문서의 사본은 관아에 전달되었습니다. 원님께서 지금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최씨 댁을 포위한 것이지요. 원님의 명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도겸 나오시오. 포졸들의 외침에 최도겸은 당황했습니다. 최윤철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포졸들이 사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도겸과 최윤철을 잡아라. 포졸들이 두 형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도겸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원님의 명이요. 백성을 착취하고 관가의 곡식을 빼돌린 죄로 잡아가는 것이요. 최도겸은 도윤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가 이런 짓을 꾸민 것이냐? 도윤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점술가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예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가문에 화를 가져온다는 예언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언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최도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포졸들이 두 형제를 끌고 나갔지요. 마당에는 최씨 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7년 전 이곳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정한 어머니로 여기며 이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최씨 댁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서연과 이우진도 달려와 있었습니다. 도윤아. 서연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이도 어머니를 꼭 안았지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정말 잘했다. 이우진도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의를 세웠네. 자랑스럽네. 마을 사람들도 도윤이를 칭찬했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최씨 가문이 드디어 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며칠 후 최도겸과 최윤철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씨 가문은 몰락했고 그들이 빼앗았던 땅과 재산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마을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원님은 도윤이에게 관직을 제안했지만 도윤이는 정중히 거절했지요.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있어 어미는 행복하다. 저야말로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사람답게 키워주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언이 가져온 화는 악인들에게만 닥쳤고 선한 이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최씨 가문이 몰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고 도윤이는 여느 때처럼 이우진과 함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서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7년 동안 품어왔던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에 낯선 가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고운 옷을 입은 중년 부인이었지요. 부인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우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마당으로 나가 물었습니다. 누구시온지요? 부인은 서연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도윤이라는 청년이 사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그때 안채에서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부인은 도윤이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도윤이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어머니다. 그 말에 서연과 도윤이 모두 놀랐습니다.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17년 전 나는 최씨 댁의 며느리였다. 너를 낳았을 때 시댁에서는 점술가의 말을 믿고 너를 없애려 했지. 나는 막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부인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너를 산속에 버리라고 명하셨을 때 나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살아남았고 그 죄책감에 17년을 괴로워하며 살았다. 서연이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도윤이를 낳으신 어머니시라면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부인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이를 살려주셨다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다른 한 사람은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17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도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고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잘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머니, 나는 이미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너를 키운 분이 진짜 어머니시지. 나는 다만 너를 낳기만 한 사람일 뿐이다. 도윤이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이를 격려했지요. 도윤이는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를 지키지 못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사람으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너는 그분의 아들이다. 부인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만들어준 베넷 저고리다. 너를 버릴 때 함께 넣어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었다. 이제라도 내게 주고 싶구나. 도윤이는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부인은 일어서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최씨 댁과는 이미 연을 끊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아라, 도윤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부인이 떠난 후 서연과 도윤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우진이 나와 두 사람을 위로했지요. 힘든 만남이었겠소.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소. 서연이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후회되지 않느냐? 진짜 어머니를 만났는데.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 진짜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연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17년 동안 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윤이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과거 시험에 특별 추천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님이 직접 도윤이를 추천한 것이지요. 이우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과거를 봐야 하네. 자네 같은 인재가 묻혀서는 안 되네.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과거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때문에 내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한다면 과거를 보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도윤이는 과거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마을 아이들은 도윤이를 따랐고 도윤이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도윤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이우진의 집에서 함께 살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 서연과 도윤이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있어 어미는 참 행복했다. 저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17년 전 그날 산속에서 울고 있던 너를 만난 것이 어미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도윤이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혈육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모자였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